혹시 믿으시겠어요? 가끔은 우리를 가장 깊이 상처 주는 사람이 낯선 이가 아니라 바로 가족일 수 있다는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열심히 살고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제 이름은 지원입니다. 마산에 살고 있고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작은 집, 국산 중고차 한 대. 남들은 부족하다고 할지 몰라도 저희에겐 이만하면 충분했어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일상이 좋았어요.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보고 라디오를 틀고 따끈한 라면을 나눠 먹는 그런 평범하고 따뜻한 삶. 하지만 그 평온한 삶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죠. 시댁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3형제 중 막내이고 저는 막내 며느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날 새 형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참 화려했어요. 외모도 세련되고 말투도 친절했지만 그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말로는 웃으며 반가워 하면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듯 쳐다보는 그 시선. 막내 동서라면서요? 행정직 한다고 들었는데 월급 많진 않겠네요? 우리는 원래 잘 지내고 있어서 물결표 동서만 조용히 있으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말보다 더 아픈 건 그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나는 이 집안의 바깥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새아들 내외가 가까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같은 동네에 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 집은 가장 작고 가장 낡았죠. 가족 모임 날이면 형님들은 고급 외제차를 줄지어 세우고 우리 차는 구석진 곳에 조용히 세워집니다. 아무도 묻지 않아요. 어디서 샀냐고, 불편하지 않냐고, 그냥 존재 자체를 투명하게 대하는 거죠. 식사 자리에선 저는 항상 물을 나르고 그릇을 정리합니다. 형님들은 립스틱을 고치며 이탈리아에서 산 가방 이야기로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묵묵히 움직일 뿐이었죠.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치 제가 같이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건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할 거라고.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와 형님들을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단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 오늘은 우리 진심으로 얘기해보자. 그 순간부터 형님들의 가면이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된다는 건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어떤 침묵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폭풍을 부르기 위한 고요일 뿐이다. 나는 참았다. 정말 참으려고 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적인 말과 시선을 버텨냈다. 괜찮아.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받아들여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부르셨다. 막내야, 그만두고 이리 와. 형님들한테도 얘기 좀 해줘라. 다 같이 차 마시러 들어오라고. 심장이 살짝 떨렸다. 뭔가를 눈치채신 걸까? 아니면 또 내가 뭘 잘못했나? 형님 셋은 별일 아니라는 듯 들어왔다. 한 분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 분은 거울을 보고 립스틱을 다시 바르며, 또 한 분은 기지개를 켜며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차를 따라주시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꺼내셨다. 얘들아, 난 너희들의 엄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셋이 뭉쳐있는 모습은 많이 보이는데 막내는 늘 혼자야. 밥상 차리는 것도 뒷정리도
심지어 웃는 것조차 혼자야.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첫째 형님이 제일 먼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어머니, 오해세요. 우린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쵸, 막내야? 둘째 형님도 바로 거들었다. 맞아요. 오히려 제가 막내 챙기려고 얼마나 애쓰는데요. 물결표 생일 선물도 줬고요. 그 순간 나는 입을 다물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늘 차갑던 사람들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말씀하셨다. 그럼 어제는 뭐였니? 막내가 혼자서 설거지하고 셋이 커피 마시며 대화 나누는 건 내가 착각한 거니? 잠깐의 정적. 셋 모두 눈을 피했다. 셋째 형님이 불편한 듯 말을 이었다. 어머니, 막내가 우리랑 어울리려면 좀 더 맞춰야 하잖아요. 우린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솔직히 말해 수준이 안 맞는 것도 있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수준? 그게 무슨 뜻이니? 첫째 형님이 말을 이어갔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막내는 항상 너무 소박해요. 집도 작고 차도 좀 그렇고 어디 가도 좀 눈치 보이잖아요. 같이 다니면 우리 이미지에 영향도 있고 그냥 조금 거리감이 느껴진달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명백한 계급이식이었다.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이 다니기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물으셨다. 그럼 너희는 막내가 이 집안 며느리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둘째 형님이 말했다. 그게 아니라요. 그냥 안 맞아요. 우리끼리는 오래 알고 지냈고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막내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문을 열었다. 네, 맞아요. 저 부자 아니에요. 집도 작고 차도 국산 중고차예요. 하지만 어머니께 실망을 드린 적 있었나요? 명절엔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일 늦게까지 일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처음 알았네요.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이 집안에서 작은 집에 사는 여자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구나. 셋은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다. 사람을 집 크기로 판단하는 자식들이라니.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 키운 걸까? 지금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언제까지 갈 것 같니? 첫째 형님이 내 쪽을 노려보며 말한다. 그래서 뭐? 지금 감정팔이 하는 거야? 우리는 솔직한 거고 너는 가난을 미워하는 거잖아.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맞아요. 자랑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이유로 사람을 낮게 보는 건 잘못이에요. 나는 당신들의 자매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안 할게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일어나셨다. 그만하자. 이제부터는 형식적인 가족놀이도 하지 말자. 그게 더 서로를 위해서일지 몰라. 그리고 방을 나가셨다. 남은 네 사람.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 가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내가 나타나면 셋은 바퀴벌레 피하듯 흩어졌다. 명절에도 기념일에도 나는 투명인간처럼 존재했다. 그럴수록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노력하지 말자. 대신 진심을 지키자. 하지만 이렇게 평형을 잃은 관계는 곧 큰 사건을 불러오게 된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진짜 위선자인지 드러나게 된다. 어떤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위기가 닥쳐야 드러난다. 나는 누구의 병으로 인해 관계가 바뀌길 바란 적 없다. 하지만 그날 아침 모든 게 달라졌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다. 남편은 평소처럼 약수터에 물을 뜨러 나가고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냉장고 앞에서 쓰러지셨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동자는 흐릿했다. 나는 정신없이 어머니를 부여잡고 흔들며 외쳤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재빠르게 119에 신고하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가고 있어. 빨리 와줘. 구급차, 응급실, 뇌출혈.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마치 TV 속 대사 같았다. 믿기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같이 장을 보며 웃던 사람이 지금 수술실 앞에 누워있다니. 나는 병실 복도에 앉아 두 손을 꽉 쥐며 기도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남편이 도착했다.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당신 잘했어. 정말 고마워. 그 후 우리는 형님들과 그 남편들에게 연락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어머니 옆에서 밤새 간호했다. 수액을 갈고 이마를 닦아드리고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무슨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니까. 다음 날 드디어 형님들이 병원에 나타났다. 그런데 막내, 도대체 뭐 한 거야? 어머니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옆에 있었잖아. 책임져야지. 어머니가 혹시 못 일어나시면 네가 간병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걱정이 아니었다. 그건 비난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도 눈꺼풀이 무거웠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너 때문이야. 라는 말뿐이었다. 어머니가 널 너무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셋째 형님의 말에 나는 멍해졌다. 믿음, 이 죄라면 난 너무도 죄 많은 사람이었다. 그때였다. 어머니가 눈을 떴다. 막내야, 너구나. 나는 눈물을 꾹 참으며 손을 잡았다. 네, 어머니. 제가 곁에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따뜻한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누가 곁에 있었고 누가 외면했는지를. 며칠 후 의사 선생님께서 말했다. 응급처치가 빨라서 다행히 생명은 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야 알겠구나.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그냥 가족인 척 했는지를. 나는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동안 버텨온 모든 것이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첫째 형님에게 전화가 왔다. 네가 결국 어머니 재산 받을 거지? 간호 한 번 했다고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할 말은 많았지만 말해봤자 듣지 않을 걸 알았다. 그 주 주말 아버님께서 가족을 다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선포하셨다. 우리 부부는 막내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했다. 누가 끝까지 곁에 있었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형님들은 난리가 났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린 일이 있었을 뿐이에요. 막내가 눈치 보여서 못 온 거지. 마음은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너희들 중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형님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문자, 전화, 카톡,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진심으로 채워진 상태였다. 나는 원하지 않았다. 그 어떤 재산도. 그저 가족이길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조건 없는, 형식 없는, 진짜 가족. 한 번의 결정은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은 누가 진짜 가족인지 뚜렷하게 보여준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다. 예전처럼 조용히 지켜보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진심을 지켜낸 사람을 위해 말 대신 행동으로 움직이셨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남편을 불렀다. 오늘 밤 너랑 내 아내만 따로 좀 보자. 우리는 과일과 죽을 챙겨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피보다 깊은 정이 있다는 걸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 순간 어머니의 다음 말은 내 숨을 멎게 했다. 우리가 가진 시골 땅이랑 이 집 다 너희 부부에게 넘길 거다. 서류는 거의 다 준비해놨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전 그런 걸 바라고 간호한 게 아니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보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야. 누가 끝까지 곁에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형님들도 전원 참석했다. 무겁고 싸늘한 분위기. 아버님이 말문을 여셨다. 우리 부부는 유산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제는 혈연이 아니라 마음을 기준으로 정리할 거다. 순간 첫째 형님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막내가 며칠 병원 지킨 걸로 전 재산을 받는다고요? 둘째 형님은 얼굴이 빨개져 외쳤다. 우리도 사정 있었어요. 애들 키우고 일하고 시간 없었던 것뿐이에요. 셋째 형님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막내가 시어머니 꼬드긴 거죠. 병원에선 무슨 말을 들으셨길래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누워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어. 오직 한 사람만 하루 종일 내 손을 잡고 있었지. 세 자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 진실이 전부 담겨 있었다. 그 후로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류 정리, 명의 이전, 부동산 처리,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형님들은 분노했고 당황했고 그리고 며칠 뒤 소문이 들려왔다. 수출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고 사업 자금이 막혔다는 말.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문자가 왔다. 막내야,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당장 급해서 그래.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게 냉정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어머니의 건강을 묻는 한마디조차 없는 그들에게 무엇을 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기에 겨울밤 남편과 마당을 쓸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계셨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내가 말년에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혼자 아니었어요. 다만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늦게 그걸 알아버렸을 뿐이에요. 나는 대단한 걸 해낸 사람이 아니다. 그저 모두가 떠날 때 곁에 남은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진짜 가족이 될 자격이 있었다. 사랑받기 위해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랑은 씨앗 같은 것.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려면 그에 맞는 마음의 땅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온 날. 집은 조용했다. 셋 형님들, 아무도 없었다. 문 앞에 놓인 화분 하나, 메시지 한 줄도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망하지 마라. 그 애들도 자기 삶이 있는 거야. 그치만 넌 남았지. 그게 다야. 그날 이후로 나는 말 그대로 시어머니의 딸이 되었다. 아침이면 직접 죽을 끓이고 당근을 잘게 썰어 부드럽게 만들고 오늘이 병원 가는 날인지 약은 제때 드셨는지 체크했다. 밤이 되면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결혼식 사진을 꺼내셨다.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네가 이렇게 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저도 몰랐어요. 그저 남고 싶었어요. 마음이 남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진짜 가족은 남아있는 사람이야.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첫째 형님이 서 있었다. 말도 없이 들어오더니 한참 나를 노려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만족하겠네?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고 형님은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며 말했다. 결국엔 다 가졌잖아. 어머니 옆에 붙어서 감정팔이 잘하더니 이제는 이 집 주인이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전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도 없을 때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입 좀 다물어.
네가 순수하다고 믿는 사람은 너뿐이야. 너는 알고 있었잖아. 어머니가 약해지면 감정이 흔들릴 거란 걸.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다. 그만해라.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더는 듣고 싶지 않다. 그 뒤를 이어 둘째, 셋째 형님도 불쑥 집에 나타났다. 세 사람은 준비된 듯 일제히 몰려들었다. 그리고 거실은 곧 전쟁터가 되었다.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요? 일하고 애 키우느라 못 온 건데 그게 죄예요? 한 명이 좀 신경 썼다고 다 가져가면 공평한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아니라 곁에 있던 시간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다. 그 시간 동안 옆에 있던 건 막내 며느리 하나뿐이었다. 너희는 나한테 뭐가 필요한가만 물었지. 엄마 아프지 않아요? 라고 묻는 애는 얘 하나였다. 그날 밤 어머니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너 아직 그 애들 미워하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미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직 용서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도 그래. 그 뒤로 어머니는 점점 건강을 회복하셨고 남편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우리는 작은 꽃밭을 가꾸고 어머니가 예전에 큰며느리에게 가르쳐줬던 전통떡 만드는 법을 이제 나에게 알려주셨다. 어쩌면 그게 진짜 치유였는지도 모르겠다.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매일매일 쌓여가는 진심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잇는 방법이었다. 며칠 후 문자 한 통이 왔다. 둘째 형님이었다. 어머니, 한 번만 뵐 수 있을까? 나는 오래 고민했다. 그리고 어머니께 여쭤봤다. 어머니, 만나시겠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대답하셨다. 사람은 다 실수한다. 근데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면 기회는 줘야지. 가족 간의 폭풍은 잠잠해졌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몰아쳤다. 이번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은 바로 첫째 형님 남편, 큰형부였다. 한때 그는 가족의 자랑이었다. 해외 무역 회사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멋있게 살아온 사람. 언제나 형님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던 믿음직한 존재. 하지만 어머니의 재산 분할 이후 형님 부부는 점점 모습을 감췄다.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오고 형님은 출장 중이야 라며 둘러댔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예고 없이 그는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 열자마자 그는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술 냄새가 나는 채로 소리쳤다. 이노파야, 이제는 네가 가진 거 다 뺏어간 막내한테 줄 거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았고 남편이 나와 형을 막아섰다. 형, 왜 이래요? 취했어요? 닥쳐. 너희가 뭔데? 가난한 와이프 하나 달고 들어와선 우리 가족 재산을 다 가져갔잖아. 시어머니는 몸을 떠셨지만 입을 굳게 다문 채 말했다. 나는 내 눈으로 본 사람에게 준 거다. 누가 끝까지 남았는지, 누구는 사라졌는지 다 봤다. 끝까지 남았다고? 얘는 원래 우리 다 무시하던 애였잖아. 세수대야 들고 주방에서 살던 애가 이젠 이 집 주인이야?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의 분노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사람의 모습. 알고 있었다. 그의 사업이 망했다는 것. 해외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것. 그리고 그가 지금 정의가 아니라 돈을 구걸하러 왔다는 것. 시아버님은 조용히 전화를 꺼내셨다. 변호사에게 전화해. 접근 금지 신청부터 하자. 가족이 아니라 위협이야. 그 순간 형님이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아버님, 제발, 우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씀하셨다. 그건 나 때문이 아니야. 네가 선택한 삶이 그 결과를 만든 거야. 며칠 후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위조 서류가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는 형부가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사이 허위 서명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 시도였다.
가족이 아니라 사기범이었던 것이다. 집안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형님은 몰랐다. 남편이 혼자 했던 짓이다. 라고 울부짖었지만 모든 증거는 그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선언하셨다. 오늘부로 나는 이 사람을 내 가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 딸의 남편도 아니고 내 사위도 아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마당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을 흘렸다. 형을 잃은 게 아니라 믿음을 잃은 상실감에 울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아 겉옷을 덮어주었다. 가족은 같은 피를 나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아줄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정식 유언장을 작성하셨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끝까지 곁에 있어 준 사람에게 남긴다. 서류에 명시된 유일한 이름, 우리 부부, 그리고 그 유언장과 재산 문서를 맡은 사람은 그동안 무시당했던 바로 나였다. 나는 기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아팠다. 한때 함께 식탁에 앉아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찰서에서 마주쳐야 하는 현실이 이게 가족일까? 용서란 있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그건 그저 내 마음 속에 오래도록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일이다. 가족 간의 큰 사건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잔잔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겉으로 평화로워도 마음속 응어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미워했다. 나를 무시한 그들이 아니라 정작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곁에 있어 주지 않았던 그 냉정함을. 그저 그들이 어머니를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고 분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던 중 그분이 조용히 물으셨다. 힘들지 않니?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네? 이렇게 착한 사람 되려고 억지로 참고 사는 게 힘들지 않냐는 말이야. 가끔은 용서라는 게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더는 버티기 싫어서 하는 거란다. 그 말이 뼈에 사무쳤다.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내 마음속 분노를 이제는 그만 놓고 싶었을 뿐이었다. 며칠 뒤 둘째 형님에게서 손편지가 도착했다. 거창한 말은 없었다. 그저 담담한 고백. 막내야, 예전엔 내가 맞다고 생각했어. 늘 힘든 건 나라고만 여겼고 그래서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어.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힘든 건 조용히 참아낸 너였더라.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뿐이야. 혹시 어머니가 날 다시 보고 싶어 하신다면 그때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접어 어머니께 건넸다. 어머니는 가만히 읽고 한참을 침묵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늦게 오는 사과라도 안 오는 것보다 낫지. 그날 밤 나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는 아직 화나 계시진 않지만 쉽게 웃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야. 하지만 진심이라면 와도 돼. 그 이상은 바라지 마. 그 다음 날 둘째 형님이 조용히 집 앞에 섰다. 화려한 옷도 명품 가방도 없었다. 그냥 낡은 코트에 손에는 작은 귤 한 상자. 형님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저 담장 앞에 서서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섰다. 나는 문을 열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첫째 형님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다. 예전의 뾰족한 말투는 없었다. 그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 내뱉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어머니, 혹시 이 녹음 들으시면 한 번만 뵙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다는 말도 안 할게요. 그냥 나 자신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 음성을 바로 들려드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정말 용서한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직은 몰라.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 그걸 깨달은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이제 나는
미워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껴안기로 했다. 그게 나에게 평화를 주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끝이 항상 끝은 아니다. 가끔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다시 삶이 피어나는 법이다. 나는 오랜 시간 며느리, 아내, 막내, 참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은 어떤지, 그건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정말 뜻밖의 타이밍에 한 남자가 내 삶에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다. 돈도 많지 않았고, 말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진심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은 어머니 병원 정기검진이 있던 날이었다. 장시간 대기를 마치고 어머니가 잠깐 주무시는 틈에 나는 병원 옆 카페에 들어갔다. 작은 카페,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주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뜨거운 물이라도 하나 더 드릴까요? 그 말투엔 장사꾼의 얄팍한 친절이 없었다. 진심이었다. 그냥 걱정되어 건넨 말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진료 대기 중이에요. 자주 오는 병원이라 이젠 익숙해졌죠. 그는 웃었다. 익숙해진다는 건 참 씁쓸한 말이네요. 가족 병간호 해본 사람만 그 무게 알죠. 그 이후로 나는 매달 한두 번씩 그 카페를 찾았다. 그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대화는 조용했고 서로 말보다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 어느 날 내가 말했다. 사람들은 제가 착하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냥 상처 안 받고 싶어서 참는 거였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강한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다쳐도 남을 먼저 생각하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오래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무너지듯 흘러내렸다. 그는 티슈를 건넸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아요. 이렇게 울 수 있는 것도 이젠 마음이 안전해졌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기댄 게 아니라 그저 말을 해도 되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한결 가벼워졌다. 어머니도 그 사람을 알게 되셨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그 사람, 널 웃게 하네. 나는 놀랐다. 내가 웃고 있었다는 걸 나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은 지나온 길이 너무 고단하면 그저 따뜻한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녹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넌 이제 너 자신을 좀 사랑해도 돼. 나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도 나에게 고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괜찮다. 우리는 서로의 고요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 이제 시작된 이 작은 씨앗 같은 인연이 언젠가 어떤 꽃을 피울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걸 기꺼이 기다릴 수 있다. 상처받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 안의 모든 조각을 함께 안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밀쳐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시작은 쉽지 않았다. 세상이 반대한 게 아니었다. 우리 자신이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넌 아무도 믿지 않잖아. 나조차도. 나는 말이 없었다. 왜냐면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믿지 않았다. 사랑이 오래 가는 걸, 누군가가 영원히 곁에 있어주는 걸, 괜찮아라는 말이 정말 괜찮다는 걸. 그는 내 옆에 있었지만 항상 문 바깥에서 서성였다. 내 마음 안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그가 물었다. 넌 날 사랑하니? 나는 겨우 대답했다. 노력하고 있어. 그 말은 그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우리는 한번 헤어졌다. 비 오는 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앞에서 난 널 지치게 하고 싶지 않아. 더 나은 사람을 만나. 그는 붙잡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난 완전한 너를 원하지 않아. 그저
진심인 너를 원할 뿐이야. 그 후에 3주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문자가 없고 안부 인사도 없고 늘 있었던 조용한 다정함이 사라진 채. 그리고 그 공허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숨 쉬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에게 갔다.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책, 같은 커피 향. 그가 나를 보자 아무 말 없이 코코아를 내밀었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난 아직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럼 더는 떠나지 마. 우리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드레스도 없고 하객도 없고 예식장도 없었다. 단지 서로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잡아준 것뿐이었다. 우리의 약속은 꽃길 위에서 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보는 앞에서 맹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어떤 웨딩홀보다 더 울컥했다. 완벽한 남편은 못 될 거야. 그치만 네가 힘들 때 도망치지 않는 남편은 될게. 사랑은 항상 예쁘지 않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서로에게 말조차 건네기 싫은 날이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늘 아침마다 내 앞에 따뜻한 우유를 놓아줬다. 화가 나도 내 몸은 챙겨야지. 나는 알았다. 나의 가장 날카로운 모습을 보고도 떠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함께할 한 사람이었다. 평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다. 소란과 다툼, 오해와 눈물 위에 차곡차곡 쌓아올린 믿음 끝에야 비로소 자리를 잡는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의 집을 꾸렸다. 작고 오래된 전셋집. 벽지는 살짝 낡았고 부엌 창문은 바람이 불면 삐걱거렸지만 그 집 안에는 처음으로 우리라는 온기가 자라고 있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함께 숨 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그는 아침마다 조용히 알람을 끄고 내가 깨지 않게 조심히 문을 나섰다. 나는 그의 빈자리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목도리 꼭 챙기세요. 그는 늘 메모 밑에 짧게 답을 적어두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따뜻해요. 우리는 자주 싸우기도 했다. 컵을 헹구는 방식, 세탁기 설정 온도, 반찬을 간장에 찍어 먹느냐 마느냐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 그런 날엔 말이 줄었다.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그 어떤 날도 잘 자요라는 말은 잊지 않았다. 어느 봄날 나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며칠을 앓았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죽을 끓이고 이마에 찜질 수건을 올려주고 밤새 내 숨소리를 체크했다. 아침이 되자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피곤한 얼굴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그가 말했다. 이 집은 당신이 웃을 때 제일 따뜻해요.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서로의 가족을 천천히 다시 받아들였고 가끔씩은 어머니를 모시고 근교로 작은 드라이브를 다녀왔다. 어머니는 늘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보다가 불쑥 이런 말을 꺼내시곤 했다. 이 둘이 만나서 다행이야.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해도 너희는 서로를 놓지 말아라. 그 말은 우리가 싸울 때마다 서로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되었다. 작은 식탁에서 나눠 먹는 밥, 같이 개는 빨래, 휴일마다 정리하는 화분 몇 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만의 결혼식이었고 서약이었고 삶이었다. 계절은 변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는 첫 여행도 함께 했고 겨울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누웠다. 우리가 함께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그가 말했다. 당신과 산 1년이 내 인생 전체보다 더 소중해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우리 한 계절씩 평화를 키워가요. 그게 쌓이면 어쩌면 인생이 되겠죠. 이 이야기는 웨딩드레스도 없었고 사랑 고백도 서툴렀으며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두 사람의 계절이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